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트라의 마케팅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빼떼 MSO의 임종승 대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 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화장품이랑 식품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시장이랑 베트남 시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진출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한데 많이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이랑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략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증 관련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나 화장품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국 업체들이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행 사업을 하는 컨설팅 회사 아니고요. IT 기반 유통 및 배송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보면 이제 IT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운송 사업부 킥스라고 오토바이 냉동 냉장 배송 서비스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존슨 마켓이라는 브랜드로 신선식품 전문몰이랑 한국 제품 전문몰을 인도네시아인 대상으로 하는 유통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도와주는 테크 아시아라는 전시 수행 사업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IT 사업부, 애니케어 GPS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류회사에 GPS 단말기 이런 걸 달아서 물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해서, 배송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 냉동 냉장 배송 서비스라는 킥스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배송이 굉장히 많이 늘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배송이 완전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식품, 이제 먹는 거, 이런 신선식품 이런 것들 배송이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B2B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존슨 마켓이라는 브랜드인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희 마켓 관리를 표방한 그런 새벽 배송이나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고요. 존슨 마켓 co.kr은 한국 교민 대상의 신선식품몰이고, 저희가 존슨 마켓 co.id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제품 전문몰로 저희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시면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분들,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존슨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교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들 다 이제 마케팅 하게 되고요. 또 저희의 장점은 마케팅해서 판매된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퀵스라는 이길 배송, 신선식품 이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핫한 나라고요. 인도네시아는 또 특히 또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의 중심 이제 국가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고 지금 보면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GNP도 비슷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게, 똑같이 한국에서는 같은 동남아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도네시아의 베트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비슷한 점은 청년층이랑 GDP가 비슷해요. 청년층이 똑같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경우에 평균 연령이 30대 이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8.4세, 베트남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향후로 보면은 성장속도 굉장히 큰 나라고, 그 다음에 GDP도 한 3,000불 후반대에서 4,000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임금, 최저임금도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다르냐면, 인도네시아는 옛날부터 잘 사는 화교층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정도 2,000만 정도 되는.
이 화교들은 한국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최고가의 시장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사람부터 이제 하층민까지 있겠죠.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진입할 때 제품이 단순히 뭐 싼 제품 이런 게 아니고 최고가 제품부터 최저가 제품의 다양한 소비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달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 개방주의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잘 사는 층이라는 게 예전에 공산당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는 대부분 지금 중산층, 그러니까 밑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비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동남아에 맞는 아이템, 이런 부분들로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비층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 그 인도네시아를 들어올 때나 베트남을 들어갈 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타겟이랑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잘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보통 들어올 때 이제 여기가 못 사니까 대충 한국 제품이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잘 사는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품보다 그 프랑스나 유럽 제품 중에 최고가 제품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제품을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고급의 포장, 그 다음에 더 그 비싼 그 가격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있어 보이게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일반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거는 한국 제품을 갖고 왔을 경우에 한국 제품 한류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 한류 때문에 한국 제품을 좋아하죠. 그런데 얘네들 급여 수준으로 따졌을 때 급여가 한 50만 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화장품을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한국 제품 대부분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3, 4만 원, 5만 원짜리를 선뜻 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0,000원 정도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10,000원 정도에 만들려고 그러면 용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용량도 큰 거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바꿔가지고 편하게 여러 번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적으로 좀 잘 보시고 그 다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고가층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일반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아세안에 진출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인도네시아에 막 40년 넘게 계신 분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미국만큼 이렇게 이민 역사가 오래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보르네오 가구. 보르네오 가구 때부터 이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된 거고요. 그때는 주로 목재 중심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왔었고, 거기서 이제 시작된, 보면 이제 현재 가장 큰 회사는 코린도라는 그룹도 있고, 사만기업, 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남문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60년대를 넘어서 70년대 후반, 80년대 말까지 들어오는 회사들이 보면 주로 이제 봉제, 그 다음에 신발,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그 부산에 있던 신발 공장들이 다 넘어간 나라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봉제 공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넘어서 들어온 것들이 이제 유통,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포스코, 뭐 이런 형태들이 들어오고, IT들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세대들은 뭐 한 40년 넘었고요. 봉제, 신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 30년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온 지 한 10년 돼야 사람들이, 너 이제 인도네시아 조금 적응했구나, 뭐 이 정도니까, 다른 동남아랑은 좀 다르게, 이민 역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뭐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예, 굉장히 가능성 있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수도 좋고 예,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 대국이고 예,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장이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좀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강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약점으로 보면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이 부분이 지금 조코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교육 수준, 생산성도 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많은 기회를 갖고 있어요. 인프라 수도 이전도 있고 아니면은 큰 고속도로, 철도,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댐, 이런 것들 건설에 대해서 인프라 개발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예전에 중동바람도 그렇고 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한류가 좀 이제 많이 늘고 있고요. 이와 좀 다르게 위협적인 요소로 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수출이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또, 루피아가 이제 인도네시아 돈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예, 이걸 좀 맞추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낮긴 한데, 예, 매년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나 위협들을 잘 보고, 잘 고려해가지고 들어오면, 인도네시아는 향후 한 30년 동안 한국 업체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지금 제가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이 한국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엄청 많이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한국 제품 갖고 들어온다고 해도 비슷한 제품으로 중국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좀 진출할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이랑 접목해서 시장 진출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어떻게든 연관될 수 있는 서비스나 앱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접목하지 않으면 중국 제품이 들어왔을 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들어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를 따라잡는데 한국이 일본 서비스 마인드 따라잡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중국은 사실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국처럼 굉장히 절실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빨라야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면 10년 동안 안에 이 나라에서 마켓쉐어를 많이 잡고 있으면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기획할 때 좀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IT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 이런 업체들이 진출할 때 꼭 고려하시면 좋은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에서 수출입이 좀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인증 제도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이랑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우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랄 인증이 없으면 인도네시아 수출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식약청 허가인, BPOM, 배폼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그건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닙니다. 할랄 인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좀 이슬람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이 있지만 이 할랄 인증이랑 수출입 허가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으로 따면 식약청 허가 같은 BPOM을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BPOM을 받고 그게 있어야 일단 인증이 되고 뭐 수출입이 되고 일단 수입이 돼야 그 다음에 할랄 인증을 하든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업체든 화장품 업체든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이제 인증 지원 자금이나 뭐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인증을 먼저 받으세요. BPOM 인증을.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랑 뭐 비교하면서 아니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데 인증을 뭐 먼저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뭐 인증 없이 핸드캐리나 따이공을 통해서 수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적은 수량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온라인도 조금 팔고 근데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중국처럼 이렇게 따이공으로 들어와가지고 수출되는 물량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수출입 업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 물건을 팔다가 그 단속에 걸리면 그 수출입 업체뿐만 아니고 그 유통업체가 어마어마한 그 벌금을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유통업체들이 인증이 없는 제품은 아예 판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그냥 핸드커리 해가지고 시장성이 좋다고 해도 유통의 메인스트림을 못 가면 결국 회사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은 BPOM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품이나 화장품 수출 인증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고요. 대행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근데 대행하는 업체랑 얘기를 해봐도 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다 자기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금액도 틀리고 절차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왔을 때 가이드 드리는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장품산업연구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해외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네시아 식품 인증 관련돼서는 해외 식품 인증 정보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인도네시아 메뉴를 들어가시면 그 절차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이제 인증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통화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보고 절차랑 공부를 좀 하시고 하면 예, 빠른 시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하여튼 뭐 짧게 제가 좀 인도네시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제 짧은 소견이 인도네시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예, 전략을 세우는데 예,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